안녕하십니까. 임대차까지는 다 했죠? 네. 지난주에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하고 세 가지 했습니다. 매매는 어느 한쪽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성립하는 유상쌍문 악성 분료식 계약이다 그랬어요. 재산권은 꼭 매도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고요. 장래 재산권도 된다 그랬습니다.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었죠.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매매 예약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계약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계약금 잘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는 거, 계약금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 계약금은 민법이 해약금의 기능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해약금의 뜻,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당사자 일방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할 사람은 100을 줌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게 계약금이 기능이었습니다. 민법이 부여한.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가 나왔었고요. 담보책임이라는 개념을 하나 살짝 봤어요. 신경 쓰지 말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환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목적물을 되사오는 것을 환매를 한다 그랬어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 있어야만 한다. 교환은 재산권의 상호 이전 약정이라고 그랬고요. 유상쌍문 악성 분료식 계약이다 그랬어요. 보충금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온다 그랬습니다. 교환 계약에는. 그거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돼요. 임대차 중요했죠. 임대차. 일방이 타방에게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다 그랬습니다.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고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고 비소비물이어야 되고 차임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 금전이 아니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임대차의 특징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이 생기는데 그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힘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621조 임차권 등기하고 622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해서는 존속기간과 갱신이 나왔죠. 존속기간은 최장기, 최단기 제한 없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월, 1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 이런 게 존속기간과 관련된 조문이었었고요. 갱신, 약정갱신 역시 최장기, 최단기 제한 없고요. 법정갱신이 있었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수익을 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 전인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을 봐줘. 그리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게 법정갱신이었습니다. 건물이나 식목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었죠. 갱신 청구 및 거절당했을 때 지상문 외수 청구 이런 게 갱신에서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 그 중에서 임대인은 의무, 수선 의무가 중요했고요. 임차인 권리가 중요했죠. 임차권,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의무는 뭐 차임 지급 의무를 기본으로 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조의무라든가 보관 의무, 반환 의무, 원상 복구 의무, 통지 의무, 수인 의무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의무였었습니다. 임차권 양도와 전대라는 게 있었고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라. 동의받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보증금이 있었죠.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금전, 여기 보증금이었어요. 임차권 소멸과 관련해서 해지에 의한 소멸 두 가지, 즉시 해지하고 일정한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가 되는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된다. 뭐 이 정도가
임대차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임대차의 특별법을 2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입문서를 보면 244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요. 249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이라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2가지는 지난주에 봤던 요 임대차의 특별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 둘 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부동산 임대차, 동산 임대차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요 중에서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주거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영업용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 중에서 부동산 임대차, 그 중에서 건물 임대차, 그 건물 임대차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과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마련해서 그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죠. 법상으로는 그래요.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별개고요. 규정 자체는 굉장히 이게 무슨 공산주의법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호는 강력합니다. 강력한데 실제 적용 단계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관행이 더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법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만들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열심히 하고 비슷한 상임법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임법에만 있는 내용 요거 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임법, 상임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맞추실 수도 있고 실무에서도 많이 써먹게 됩니다. 일단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공히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인데 왜 굳이 이런 특별한 법들을 만들어서 임차인을 보호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주임법이나 상임법이 각각 제1조에서 그 법을 만든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요. 재정 목적. 이 재정 목적이 바로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걸 들여다보면 주임법과 상임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 윤곽이 보입니다. 그래서 왜 만들었을까를 먼저 재정 목적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었어요? 대항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 그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에 621조 임차권 등기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여기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었어요. 그렇죠?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용 건물은 토지 임대차가 아니라 건물 임대차니까 622조는 적용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요거 하나 남아요. 요거 하나. 근데 이 621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를 청구하고 임대인이 승낙을 해야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등기를 청구했을 때 임대인이 순순히 등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선의로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에는. 그래서 안 되겠다. 주택 임차인의 경우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 그 주거 생활의 안정이나 경제활동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주택이라든가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항력 부여.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부여하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민법상 임대차에는 보증금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다 그랬어요, 제가. 따라서 목적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설령 임차권 등기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길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민법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임차인이 주거를 하다가 또는 영업활동을 하다가 그 주거용 건물이나 영업용 건물이 경매가 혹시 됐을 때 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했던 이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규정을 둠으로써 보증금의 안전 회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제정 목적이에요. 세 번째가 주택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 기간을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존속 기간을 보장하려면 민법상 최단 기간을 규정을 둬야 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단 기간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랬어요. 기간을 보장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주임법과 상임법을 만들어서 존속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항력을 부여하고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장치를 규정하고 존속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주거 생활의 안정이나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주임법, 상임법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가지 법은 요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이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요. 시험 문제도 당연히 여기에서 집중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군데서. 물론 이거 이외에 짜잘한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짜잘한 내용들은 숫자와 관련된 거고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판례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를 둘러싼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첫째 제정 목적 우리 조문에 있어요. 244페이지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제정 목적은 1조에 있어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 규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 요걸 목적으로 제정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 이게 주임법이에요. 이 제정 목적 속에 목적이 들어있죠. 주거생활의 안정 그걸 보장해서 이 세 가지를 특별하게 규정을 둔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이 제정 목적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느 범위에 적용되는가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제2조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객체가 뭐예요?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국민이. 국민의 뭘 보장해요?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요. 이 제정 목적으로부터 적용 범위가 두 개가 나와요. 객체를 물적 적용 범위를 합니다. 임차인,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가? 이걸 인적 적용 범위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아무데나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적용이 된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의 문제고 객체는 즉 물적 범위는 주거용 건물이고 사람은 국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국민의 뭐의 보장?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국민이 아니에요.
외국인.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아,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이야? 우와! 아,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여권 갖고 다녀? 우와! 외국인은 외국인이죠. 근데 적용돼요. 근데 적용돼. 이렇게 돼 있는데 적용된대. 그래서 요 물적 적용 범위와 인적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간단해요. 물적 적용 범위는 건물인데 무슨 건물이어야 돼요? 주거용. 주거용 건물의 전부를 임대차 하든 그 일부를 임대차 하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건물의 전부를 임대차 하든 일부를 임대차 하든 그 건물 전체가 무슨 건물이어야 돼요?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뒤집어 말하면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주거용 건물의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 이게 우리 대법원이에요. 이 건물이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 이런 거예요. 실지 용도로. 상가 건물 전유 부분을 임대차하여 그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거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로 판단하고 있다. 뭐 이 정도. 구체적으로 이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돼. 이게 실지 용도로 주거용인지 아닌지 다툼이 생겼을 때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건물에 전부를 실질적으로 의식주를 영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그 건물은 주거용이라는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주거용으로, 일부는 비주거용으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거, 그것도 무슨 슈퍼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안에 내실에서 의식주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뭐 다방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일부는 비주거용으로,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이 전체가 주거용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의식주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거를 주거용으로 볼 것이냐, 비주거용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대법원 판례를 좀 확인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뭘로 판단하고 한다고요? 면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적으로 주거용 건물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비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나중에 잘 안 나와요. 이거 머리 아파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실지 용도로 주거용이란 판단을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적 적용 범위, 이것도 국민이어야 되고 이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말하는 국민, 대한민국 국민,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이때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은 자연인만입니다. 그렇죠? 법인은 주거 생활을 하질 않아요.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남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까? 있지요. 직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그렇죠? 이렇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도 왕왕 있으나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또는 법인의 직원 이름으로 임대차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연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법인 중에서도 법인 중에서도 3개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중소기업하고 세 개.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국민주택,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갖고 주택을 빌려서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보면 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면 이런 걸 말한다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 종업원 상시 몇 인 이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숙사라든가 이렇게 숙소용으로 빌려가지고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이라도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한다라는 특별 규정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적용 범위와 관련된 것 두 가지 머릿속으로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뭐 인터넷에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변호사 댓글을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된다는데요, 변호사가. 뭐 그분 찾아가세요. 그분은 왜 그런 글을 써놨나 몰라, 댓글에. 예.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주택임대차법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신 변호사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특별 규정 때문에. 오휴. 그렇게 함부로 어디서 또 그걸 또 발견하셔가지고 그걸 캡처해서 저한테 갖고 법인도 된다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원칙이 안 돼요. 특별한 경우에만 법인이 임차인일 때 주임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때 좀 조심하실 게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된다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배주택을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서 정해진 중소기업이 임차를 해서 무주택 서민이나 입주자라 합니다. 입주자를 선정해서 또는 직원을 선정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하여 거주하게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대항력 같은 경우 이걸 누구한테 부여할까의 문제가 생겨요. 예?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 째려봐도 돼요. 째려봐도 돼요.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고 공사에게 또는 중소기업에게 그 공사나 중소기업이 병이라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서 입주하게 했죠. 그럼 요게 임대고요. 요건 뭘까요? 전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전대. 구조를 들여다보면 임대 및 전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의 경우에 누구 동의를 받아라? 임대인 동의 받아라 그랬죠. 동의 받을까요? 바꿨죠. 아니, 법인이 가가지고 얘하고 얘기할까 안 할까? 계약서에 법인을 쓰는데 이게 누가 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살 거라고. 아, 그럼 다 동의하고 임대하는 거예요. 동의는 문제가 안 돼요. 처음부터 동의하고 임대를 해요. 적법전대가 됩니다. 문제는 이 대항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대항력 인정 요건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주택임대차법상 대항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받은 거, 얘가 인도받죠? 그렇죠? 인도받아서 인도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라는 건 누구만 옮겨요? 사람만 옮겨요. 이 주민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공사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법인은 주민등록이 없어요. 법인 등록번호가 있지. 근데 주택임대차법은 주민등록을 했을 때 대항력을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력이 있다 없다, 얘 대항력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 전차인이야. 뭔 차인이라고요? 전차인.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임차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 차인이 아무리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전 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대항력을 가져? 누가 가져야 돼? 이 규정을 해놨어요. 얘네가 대항력권을 갖추면 얘네가 대항력을 가진다. 병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병이 아니라 을이 대항력을 갖는다. 라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매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특별 규정을 두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주임법이 적용 안 된다. 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얘네들은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그 직원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을 때 다음 날부터 누가 공사나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갖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적용 범위 문제. 간단하죠? 이럴 때 적용. 아까 외국인도 적용된다 그랬죠? 외국인도 적용돼요. 출입국 관리소에 거소지를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주민등록의 기능을 갖고서 대항력을 인정한다라는 지방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서울지방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게 적용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라는 판단이 있고 임차인이 자연인이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액수 따위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작든 크든 묻지 않고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연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면 기본이 세 가지 보호가 있다 그랬죠? 이 첫 번째가 뭐예요? 대항력부요. 대항력부요. 대항력이 뜻이 뭘까부터 생각해야 되죠? 대항력의 뜻이 뭐예요?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이때 제3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새로운 소유자, 즉 주택 양수인을 말합니다. 누굴 말한다고요? 주택 양수인. 주택 양수인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 차, 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소유자가 비워달라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아예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서요.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더 강력한 거죠. 왜? 임대인 기존 소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심지어 뭐까지도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도 신소유자가 그대로 승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살다가 주인이 바뀌었다 기간까지 계속 살고 끝날 때 누구한테?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가면 돼요. 네?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의 뜻이에요. 원래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인데 주임법은 이걸 더 확대하여 아예 주택 양수인이 뭐를?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 이때 주택 양수인은 둘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진짜 산 사람, 매수인. 주택을 돈 주고 산 사람. 살고 있는데 팔아버렸어. 그때 그걸 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살고 있는데 주택이 경매가 됐어. 그럼 경락받은 사람이 있겠죠. 경락인까지. 주택 양수인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주택을 매수한 사람 속에는 주택 경락인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경락인 관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갑소유 주택이 있어요. 이걸 을이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어요. 대항력권이 뭔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대항력권을 갖췄다면 얘는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양도를 했든 주택이 경매가 됐든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대항력의 뜻이에요. 병이 갑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양도 말고 경매의 경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을이 이 주택을 임대하기 전에 이 주택에 저당권자가 선순위가 있었어. 저당권. 이런 주택 많죠?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임대를 하는 경우 많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아파트에는 은행 이름으로 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임대차를 해요. 이런 주택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들어가죠? 왜 들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주택이 5억.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근저당권자가 3억. 보증금은 1억. 그럼 주택가액이 5억이니까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3억을 받더라도 내 거 1억 회수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죠? 네,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돈을 안 갚았어. 경매가 진행이 됐어. 2번, 3번 유찰되네? 예. 유찰이 돼서 3억이 딱 나왔네, 경매 대가가. 그럼 얘가 우선 변제 받죠? 그럼 얘는 못 받아. 이때 못 받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아까 주장해요. 대항력의 의미가 뭐였어요?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그랬으니까 야, 나 보증금 못 받았다. 나 못 나가. 버티다가 얘한테 받아 나갈 수 없다. 왜 없냐? 요 놈 때문에. 대항력의 의미가 임차인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저당권자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두 번째, 플러스 그 주택이 경매가 될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대항력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보증금 한 푼 회수 못하고 집을 비워야 됩니다. 네? 이게 요새 흔히 말하는 무슨 전세? 깡통 전세. 네?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얘가 세금 체납했어. 이건 없어요. 여기 등기부에 없어. 4대 보험료 체납했어. 없어. 걔네들이 제일 먼저 빨아가. 이거 빨아가. 나중에. 그래서 임대차 할 때 그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또 신설해서 주민법에 넣어놨어요. 숨어 있으니까 그런 세금 체납 같은 것들은. 그렇죠? 네. 어쨌건 정리. 대항력이란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데 주임법에서는 아예 더 나아가서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다.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임대인이 양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임차인보다 선순위 담보물권이 존재하고 그 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때는 이때는 새로운 소유자인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대항력이 제한된다. 요거 하나 따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대항력이 어떨 때 갖춰지는가? 대항요건. 임차인이 임대차를 하면서 임대인한테 슬쩍 임차권 등기해 주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네! 그 임차권 등기가 됐어. 그럼 대항력 있다 없다? 있겠죠 당연히.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 인정돼요.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 이때 이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민법에서는 뭐만 인정이 됐었는데 대항력. 뭐가 인정됐다고요? 대항력. 우선 변제 이런 거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뿐만 아니라 아예 주임법을 적용을 해줘요. 따라서 나중에 우선 변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항력이라든가 보증금 회수라든가 이렇게 주임법상 보호를 그대로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주임법에서는 주택을 인도받았다 쉽게 생각하세요. 열쇠를 받아서 점유했다 이런 뜻이에요. 인도받았다는 말은 임대인인 소유자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점유했다 이런 뜻이고요. 플러스 주민등록을 옮겨야 돼요. 그 주소지로. 이렇게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 거죠. 그렇죠? 네,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주민등록 여러분이 주민등록부상의 그 원부상의 주소지를 여러분이 변경하나요? 네? 여러분들은 동사무소 가서 뭘 해요? 뭔 신고를 해? 네? 전입신고를 하죠.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이 같은 거라니.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나 이 주소지로 전입 왔어요 라는 신고예요. 그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받아가지고 그 전입신고서에 있는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주민등록 원부상의 주소지를 변경해주는 게 주민등록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해요? 전입신고만 해요. 두 번째,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공무원은 그 전입신고서를 가지고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지를 변경하겠죠. 보통은 전입신고한 날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지도 옮깁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금요일 날 이사가 늦게 끝나서 5시 59분에 했어. 공무원들 땡 치면 퇴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날 주민등록상 주소를 못 옮기고 월요일 날 와서 옮길 텐데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요. 화요일 날 오늘 와서 하겠죠. 안 하나? 전입신고는 며칠 날 했어요? 금요일이 며칠이에요? 22일이에요. 23일이 토요일, 24일이 일요일, 25일이 크리스마스, 오늘이 26일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면 인도 및 주민등록한 다음날 생겨요. 0시. 그러니까 22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근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6일 날 옮겨졌다.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27일 날 생긴다는 문제가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전입신고 한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을 두게 됩니다. 네? 전입신고 한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22일 날 전입신고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6일 날 옮겨졌다. 대항력은 27일이 아니라 23일 0시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있죠. 이렇게 대항력권은 임차권 등기해도 대항력이 생기고 설령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만 임차인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입신고한 날과 주민등록을 옮긴 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한때 전입신고 한때 주민등록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다음날 생겨. 다음날 몇 시? 0시. 그러면 아까 요구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볼게요. 저당권. 22일 날 저당권이 등기가 됐어. 근데 얘는 전입신고를 22일 날 했어. 누가 앞서요? 저당권이 앞서요. 저당권이 앞서요. 그래서 들어가는 날도 등기부를 확인해야 돼. 들어가는 날. 그날. 등기부만 확인하면 안 돼. 등기 신청 여부까지 확인해야 돼.
등기는 신청이 되어 있으나 등기부는 아직 등기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등기를 신청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됐어. 나중에 등기되면 신청한 때 등기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 여부까지 확인해야 돼. 예? 그걸 확인 거의 안 하죠. 중개사분도 확인 안 시켜주죠. 저는 확인해달라고. 몰라. 그럼 제가 확인해. 확인하면 돼. 어쨌든 이렇게 22일 날 저당권이 먼저 등기됐다. 저당권이 우선. 23일 날 저당권이 등기됐다. 임차인이 우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날 언제 생긴다? 0시 생긴다. 근데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 거 하는데 판례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복잡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기본만 기억합니다. 인도 및 주민등록이 대항력권. 두 번째,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세 번째, 그 주민등록한 다음 날, 정확하게는 0시에 뭐가 생긴다? 대항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때요. 인도라는 것은 열쇠를 넘겨받고 점유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때 점유. 우리가 점유권에서 점유라는 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점유였어요. 그런데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점유? 관념적 점유. 실제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대의 경우예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해요. 근데 을이 2년을 못 살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를 만약에 했다. 그리고 을은 전출을 할 것이고 병이 인도 및 전입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요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서 대항력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에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우리 민법에는 임대인 동의받아서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전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주택을 전대하고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옮길 거예요. 분명히. 옮기겠죠? 이럴 때도 대항력이 인정되는가? 첫째, 된다 안 된다?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누구한테 인정할까? 병한테 인정할까? 을한테 인정할까? 을이죠. 왜? 얘는 다시 한번 전차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택 전대차 보호법이 아니에요. 무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임법에 규정이 없어요. 근데 아까 이거 갑의 주택을 공사나 중소기업이 임대하여 전대했을 때 전차니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누가 대항력 갖는다? 얘가 대항력 갖는다 그랬죠? 네? 이 조문이, 이 특별한 조문이 그 전에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하여 그 주택을 갑의 동의받아 전대를 했을 때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걸 조문으로 만든 게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공사나 중소기업 얘기고요. 요거는 일반인 얘기예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조문이 아직 없어요. 없지만 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임대하고 전대차 한 상태에서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누가 대항력이 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네, 을이. 이때 임차인은 이 주택을 직접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직접 점유해? 병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권이요. 인도, 즉 점유는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던 전차인의 직접 점유를 통해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던 대항력이 인정된다. 인도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인도라는 건 물건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걸 말하는데
대항요건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으로서 인도란 주택 임차인이 직접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함으로써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은 무슨 점유?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간접 점유의 개념 우리가 점유권에서 안 했었어요. 살짝 제목만 보고 갔어요. 이 간접으로 점유한다는 건 타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생각하면 돼요. 일정한 계약관계에 의해서 타인이 직접 점유하고 임대인은 간접으로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임차인이 주택을 전대함으로써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설령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 인정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주민등록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전입신고와 관련된 판례도 굉장히 많고 주민등록에 관한 판례도 많아요.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째가 이 전입신고서에 주소지를 기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때 주소지가 신고 당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 신고 당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신고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이때 공부는 뭘 말할까요? 스터디? 네? 공적 장부? 무슨 대장이라든가 또는 등기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게 공부예요. 이렇게 신고 당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해야만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 있죠. 공부상으로는 지층 1호로 되어 있는데 현관문에는 101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101호로 알고 101호로 신고했는데 공부상으로는 지층 1호로 되어 있더라.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신고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임차인은 을인데 얘는 직장 때문에 주소를 못 옮겨왔어요. 와이프하고 아이들만 이 주소지로 옮겨왔어요. 즉 동거가족이 주소를 옮겼어요. 동거가족만.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충분하다. 원래 판례는 임차인과 가족이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가 임차인과 가족이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가 임차인만 전출을 했어요.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때 우리 대법원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아하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다 빼고 이렇게 두 가지만 오늘 생각을 해요. 이건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은 것만 오늘 몇 개 건지는 거예요. 인도 및 주민등록이 대항력권이다. 이때 인도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때 신고 당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신고해야만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꼭 임차인의 전입신고 아니어도 된다.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다음날 0시에 생겨요. 다음날 0시. 그런데 요거와 관련된 판례가 세 개가 있는데 쉬운 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왜 문제가 생기는지. 다음날 0시에 생긴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소유하다가 을한테 팔아요. 팔면서 그 자리에서 빌려요. 갑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걸 팔아. 팔면서 그 자리에서 빌려. 이런 경우 있나요? 많죠. 옛날에 이해창 대선 후보도 선거자금 마련하려고 자기 이 가회동 주택인가요? 그거 팔았잖아. 아는 사람한테. 팔고 그 자리에서 빌려갖고 계속 거주했죠.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을 팔면서 그 자리에서 임대차를 하게 되면 얘는 원래는 소유자였었죠. 그렇죠? 그런데 팔아먹고 임대차 했으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무슨 임차인? 주택 임차인. 대항력이 생겨야 되죠? 언제 생겨? 인도미 주민등록은 애시당초 예전에 해놨어. 한 20년 전에 해놨어. 20년 전부터 살고 있어, 얘. 주민등록 20년 전에 이미 했어. 그럼 이 경우에 갑이 인도미 주민등록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면 이 갑은 20년 전부터 대항력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인도미 주민등록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주임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인도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주택임대차법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어려운, 적용할 수가 없는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생겨요. 당연히 대법원 갔겠죠. 그럼 우리 대법원은 언제 대항력이 생긴다고 판결해 줬겠지? 그걸 외워야 돼. 요거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다음 날 매수인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의 다음 날 0시에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요것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그걸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은 이거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까먹어도 돼요? 야, 아까 걔 언제 대항력 생긴데? 나 까먹었어. 괜찮아. 까먹어도 돼요. 요렇게 주임법상의 인도미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주임법 조문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고 그때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가 하는 대법원 판례 나중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싹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대항력과 관련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주임법상 대항력의 뜻과 관련된 거 요 내용하고 두 번째 대항요건이 요런 요건이다. 예? 어렵지 않지요? 네, 안 어려워. 두 번째 보호가 보증금 회수라 그랬어요. 기본이 되는 것만 오늘 볼 거예요. 보증금 회수라 그랬습니다. 보증금. 일단 첫째로 민법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주택이 경매됐을 때 특히 민법에는 보증금을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왜 없다 그랬어요? 보증금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랬어요. 민법에는. 근데 주택임대차법법에는 보증금 만들어놨어요. 이 첫 번째가요. 동시이행관계로 만들어놨어요. 무슨 관계? 자, 우리 동시행관계를 한번 또 더듬이를 이렇게 뽑아갖고 더듬어 볼까? 동시행관계는 쌍모계약상 대가성 채무가 있고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동시행관계가 뭐냐?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는 거 요게 동시행관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은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는 쌍무계약상 발생하는 대가성 채무냐? 대가성 채무이 아니에요. 대가성 채무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성 채무란 물건의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이 대가성 채무예요. 그렇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을 반환하는 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대가성 채무가 아니야. 아닌데 동시행관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주택 반환과 보증금 반환을 동시 이행관계로. 두 번째,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특히 임대인 아직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 못 내주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임차인들, 임대인들은 주택을 담보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
또는 자기 돈으로 샀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전세금 받아가지고 빌린 돈을 갚거나 계속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 받아서 전 임차인에게 주고 이렇게 계속 돌리죠. 그러니까 얘가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못 줘요, 돈을.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얘는 줄 때까지 못 나가. 이 버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얘가 이사를 나가야 된다면 어떻게든 받아내야 돼요. 그 받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규정은 없어요. 그 받아내는 방법은 그냥 일반 채권자하고 똑같아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에서 강제 경매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에게는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특별법에 의해서 저당권자처럼 임의경매 넣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없어요.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대항력이 있고 경매대가부터 우선 변제까지는 받을 수 있으나 그 주택임차인에게 임의경매권까지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임차인은 일반 채권자하고 똑같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기본이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안 되겠다. 여기 보호장치가 있어요.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합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주로 서류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이 돼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면 그 소송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일반 민사소송의 한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매를 신청한다는 건 보증금 돌려주시오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이 무슨 관계? 동생 관계라서요. 요때 요 강제 경매를 집행개시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집행개시. 근데 민사집행법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가, 다시 한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가 집행을 개시하려면 상대방을 지체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지체 상태로. 그러려면 집행을 개시하는 자는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요거 생각하지 말고요. 을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증금 달라 그러면 갑은 뭐라 그래요? 주택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 못 줘 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겠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지체 책임이란 게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동시이행 항변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과, 항변권이 있다면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서 보증금 내놔 그러면 갑은 집을 비울 때까지는 보증금 못 줘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갑은 지체 상태가 아니고 지체 상태가 아니니까 경매도 넣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을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즉 집행을 개시할 때는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즉 집을 명도하면서 비우면서 경매를 넣어야 되는데, 집을 비우는 순간 뭐가 상실돼요? 대항력. 그리고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합니다.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권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우는 순간 대항력 소멸하고 우선 변제도 소멸합니다. 그럼 일끝 경매 넣어봐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구와 관련해서 집을 명도하지 않고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반대 의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보호장치를 두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여기에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 이런 장치를 추가적으로 두고 있어요. 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이 동시에 관계고, 두 번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집행 권고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소액사건 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보장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서는 집을 비우면서 경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 규정을 둬서 집을 비우지 않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 대가로부터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서 보증금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조금 쉬었다 볼게요. 네.